자, 그래서 얘들아, 자, 이번에는 주통 2 들어갈 건데, 너희 지금 독서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수능에 독서 하나, 문학 하나는 너희가 아는 작품이 무조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해. 무조건. 하나는 나와야 된다. 많이 나오면 2개 이상 나와야 된다. 독서도 지금 하다 보니까 소재가 돌고 돌죠. 이제 새로운 소재가 나오지 않을 정도죠. 어차피 그 이야기는 그 이야기거든. 근데 누구 같은 경우는 지금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도 똑같이 모르겠어. 그치? 그걸 우리가 지금 해소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볼게요. 가는 중국의 사의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의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나는요, 조선 후기의 회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가의 주제부터 적어볼게요. 이렇게 안 올라가네. 음. 여기 아이폰 충전기. 네, 여기. 아까 그 아이폰 충전기에 누가 빼가가지고 그랬다 했잖아. 이거 2개씩 꽂혀 있는데. 자, 가의 주제, 어, 신사를 중시한 소식의 사이화. 일문단, 북송이 학자였던 소식을 비롯한 11세기 문인들은 회화를 문학적 틀에 맞추려 노력했다. 자, 문학적 틀이란 문학에서 강건함과 절박함을 추구했던 그들의 경향, 질박함을 추구. 자, 이들은 전문화가가 아니었고요. 그래서 숙련된 기법을 요구하는 채색화나 대형화보다 추상성과 상징성이 내포에 좋은 수묵화를 선호했다. 그래서 소식이 개인의 정신세계를 표출하고자 하는 해야 이념을 수립하게 된다. 여기까지 끊고 소식과 11세기 문인의 화론. 아이고. 소식은 시나 서보다 회화를 낮은 것으로 보는 당대의 경향을 비판하며 회화는 시와 동등한 예술이라고 주장한다. 자, 소식은 회화는 시와 동등한 예술이라고 주장. 뭐를 비판? 당대의 경향을 비판하고 있다. 시가 특정 주제에 제한되면 진정함을 표현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림을 대상과 닮은 것을 논하려고 하면 제대로 된 의미를 표현할 수 없다고 보았다. 자,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그는 사이화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대상의 외형을 담게 그리는 것. 자, 형사가 아니, 자, 사이화는 작가의 정세를 담아내는 것, 신사를 중시하는 그림 의미. 즉, 그림이 형사의 열매이면 그림의 진정한 뜻을 드러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형사보다 신사를 중시한 사이화. 남이나, 네? 오늘도 우리 집은 잘 있나? 네, 건물은 잘 있죠. 네. 편의점이 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물건이 너무 없어서 그치? 네.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치. 근데 어차피 나는 컬리랑 쿠팡만 되면 돼서요. 쿠팡도 잘 안 쓰지만 컬리만 되면 돼요. 컬리 새벽 배송이 되더라고. 너무 좋아.
우성도 고민은 하고 있어. 우승하는 데미지가 둘이니까. 근데 여기도 데미지가 얘 말고 밑에 애들도 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는 사물의 본질의 개념인 상리와 사물의 형상인 상형 중 상형이 잘못되었을 때는 누구나 알아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상리가 본질이죠. 형상이 상형이죠. 상리가 잘못되었을 때는 알아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상형과 상리의 대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상형을 잃는 것은 부분을 잃는 것이지만 상리가 잘못되면 작품 전체를 버린다. 자, 그래서 대나무를 그릴 때도 대나무가 하나로 연결돼 생장하는 것이 본질이라서 마디를 끊어 그린 건 상리 잃는 것이다. 아래로부터 위로 한 붓에 그린 뒤 점을 찍어 마디를 그렸다. 자, 대나무의 상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그렸다. 상형과 상리를 중시한 수식의 하루. 오늘 두 개까지 할 수 있겠지. 네. 음. 소식은 예술가란 소식이 말한 예술가는요. 소식의 예술가는 자연의 법칙이 내재한 철학을 그려한다. 그래서 형사에 구속되는 폐단을 지적. 그러니까 닮게 그리는 거, 그러니까 모양에 치중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소식에 영향을 받은 진욱은, 자, 소식에게 영향을 받은 게 진욱이고요. 분자와 소위는 모습은 같지만 마음이 다르듯이 그림에서도 형상이 유사해 보여도 담고 있는 말이 다르다고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개인의 정신과 사상적 기질을 담은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그래서 사물의 외양을 잘 묘사하지 못한 이들이 사이야라고 주장한 문제 발생하기도 하지만, 자, 하지만 작가의 철학적 기반과 정신적 수양을 바탕으로 그림을 중시한 소식의 예술가는 올바른 미술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였다. 자, 가 정리 한번 하고 나로 갈게요. 오늘 문학 조금만 할 거거든요. 진짜요? 제 기준. 왜, 왜? 굉장히 인기가 많이 남았는데도 안 잘안 태울게요, 화면에. 화면에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죠? 눈이 안 보여. 내가 너무 앞에 있어. 아니 앞에 아니야. 너무 안에 있어가지고. 음. 여기에다가 하나 키우고요. 여기가 잘 보일지 모르겠네. 잘 보일 것 같다, 맞지? 음. 이건 편집. 가. 이 정도면 잘 보이는 거죠? 가는요. 자, 북송의 학자였던 소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들은 문인이죠, 문인. 문인이고, 자, 회화를 문학적 틀에 맞추려 노력했고, 그들은 문학에서도, 자, 강건함과 질박함을 추구하죠. 전문화가 아니었어요. 전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스킬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채색화나 대형화 별로였고, 수묵화를 그렸는데, 수묵화가 추상성과 상징성을 내포하기 좋죠. 소형의 수묵화를 그래서 그렸다. 자, 그래서 소식은,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개인의 정신세계를 표출하는 회화 이념을 수립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소식은요, 당대의 경향을 비판합니다. 당대 경향이 어떠냐? 시나 서가 회화보다 높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회화를 내려치게 하고 시설을 올려치게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노? 대신 회화는 시와 동등하다. 소식은 회화가 시와 동등한 예술이다. 로 주장합니다. 자, 시가 특정 주제 제한되면 진정한 의미 표출 못하고요. 그것처럼 뭐도 회화도 그림도 음, 대상과 닮은 것으로 논하면 제대로 된 의미 표현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이화는 자, 작가의 정신세계를 담아내는 그림. 즉 신사를 중시하는 그림. 무슨 말이야? 그림이 성사예요, 인매이면. 응? 이거 누르면 진짜 혼자 누르면 진짜 진정한 뜻을 나타낼 수 없다. 고 보는 거죠. 자, 삼문단에는 상미와 상형이 나오는데요. 상미는 사물의 본질,
상형은 사물의 형상이죠. 얘가 잘못되면 누구나 알 수 있어. 상리가 잘못됐을 때는 알아보기 힘들고. 상형을 잃는 것은 죄송해요. 그래서 그냥 지워. 잘못되면 어 자, 잘못되면 그러니까 상형을 잃는 것은 부분을 잃는 것. 상리를 잃는 건 전체를 잃는 것로 보는 거죠. 그러면 사문단 자, 소식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술가는 자연의 법칙이 내재한 철학을 그려야 함. 그러면서 형사에 구속되는 해단을 지적하죠. 진욱이라는 사람이 소식의 영향을 받아서 자, 뭐라 하냐. 자연의 법칙이, sorry. 군자 소인의 모습은 같지만 마음이 다르듯 그림에서도 형상이 유사해 보여도 담고 있는 마음이 다르다. 따라서 예술가는 개인의 정신과 사상적 기질을 담은 그림을 그려야 함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우의 체크해 볼게. 작가의 철학적 기반과 정신적 수양 바탕으로 작가의 의를 드러내는 그림 중심.
요게 소식의 예술관이죠. 그래서 올바른 미술이 무엇인가 고민하게 했다는 거고요. 오늘 좀 할만하죠. 소주 안 탔다. 닥터페퍼다, 닥터페퍼. 체리콜라, 체리콜라. 진? 지기네. 전시. 이거 마저 먹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단백질. 진짜 안 먹히네. 맛없어요? 그냥 너무 일용적인 단맛이야. 뭐가요? 단백질은. 다 맛있는 거 같아요. 아닙니다. 너희가 수능 치기 전에 제가 더 빼야죠. 나 수능이랑 박지원, 이 윤두서의 화롱. 요게 주제죠. 조선 후기화에선 사물의 형태보다 내용이나 정신에 치중해서 그리고자 하는 화풍이 유행한다. 바로 위에서 이야기했던 사이화랑 유사한 맥락이죠. 신사를 중시하는 전신론에 따라 그림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다. 박지원이 뭐라 카노 했더니 사물을 판단하는 건 눈각이가 아니라 마음이다. 자, 그림에서 대상의 외형적 형태에 유사하게 그리는 것보다 작가의 내면을 잘 드러내는 것 중시. 여기까지 끊고 전신론에 따라 신사를 중시한 박지원의 하루. 이 문단 하지만 그림에서 대상의 형체가 소홀하게 다루어져. 자, 하지만 그러니까 하지만 그러니까 의미가 중요하지만 형태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림이 실제 형태 어긋나는 세트를 비판하는 학자 또 있습니다. 바로 이익이죠. 이익은 지금 가의 사이화랑도 대립되는 맥락 있죠. 자, 그림을 그릴 때 겉모양 같지 않게 해도 되고 실을 짓 때 앞에 보이는 경치를 읊지 않아도 된다면 이체 맞는 말일까? 그래서 대상을 닮게 그리는 형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 정확한 고증을 중시하는 학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성과 구체성을 강조한 회화론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다양한 서양화를 감상하는데 서양화가 사실적 기법을 활용한 정교함이 있죠. 그래서 시각적 효과의 중요성을 깨닫고요. 산수를 그릴 때도 유사하게 가식 없이 묘사하고자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단 형사를 중시한 이게 바로 너무 쉽죠?
자, 이번에는 누가 이야기하노 했더니 공제 윤두서도 대사님의 철저히 간접은 시각적 사실성을 구하기 위한 노력. 사실성이 바탕이 돼야 그림에 담고자 하는 내용의 중심도 추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수학, 천문학, 서학의 연구를 통해서 세계 사물 인간이 새롭게 인식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려 노력하였다. 여기서는 이제 객관적이라는 말이 키워드가 되겠고요. 그러한 개념과 반법론을 시각적 사실성을 강조하는 회화를 제작하는 데 적용했습니다. 윤두사의 자아상은 굉장히 유명하죠. 자아상을 그릴 때도 실물과 유사하게 그리도록 노력했고, 자, 그래서 그가 그린 자아성의 인물은 실제 사람과 모습이 흡사하고 살아있는 생동감을 줍니다. 그리고 인간뿐 아니라 다른 사물을 그릴 때도 사물의 질감, 음영, 입체감을 드러내서 사실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서양회화의 영향을 받은 것. 여기까지. 성호랑 윤두서는 유사한 회화관을 지닌 게 보이죠, 님들? 형사를 중시한 윤두서의 하루. 그런데, 그러나 있으니까 2번, 3번에서, 이익과 윤두서가 이야기했던 맥락이, 자, 신사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형이 결여되면 신도 온전할 수 없다. 그래서 사실성이 확보된 그림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건 정리 안 할게요. 쉬운 내용이었으니까. 네. 교통상 갈게요. 잠깐만요. 네? 이게 끝 아니었어요. 네? 이거는 윤두사의 자아상 여기 있죠. 엄청 길어요. 네. 그래서 저 앞에 거 안 했잖아요. 아니, 안 돼.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세법 중요합니다. 이거 실제 가능성이 있나요? 저는 아주 높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네. 자, 가는 조선의 대동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는 현대 조세 기본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조선의 대동법 시행 과정과 그 결과를 이야기하고요. 나는요, 현대 조세 기본 원칙. 세금 진짜 너무 싫어. 음. 일문단 조선의 재정은 양입 미출 뜻 그 뒤에 나와 있죠. 세입을 헤아려 세출을 정하는 것을 양입 미출이라고요. 이걸 원칙으로 했습니다. 조선 재정의 원칙은 양입 미출이다. 국가가 세금으로부터 거둘 수 있는 세금을 예측한 뒤에 그것에 맞게 지출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래서 양출 위입과 반대되는 원칙이다. 양출위임은 세출해야 하려 세입을 정하는 거죠. 자, 조선은 거둔 세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래서 백성의 세금으로 거두는 걸 원칙적으로 금했다. 조선의 세금은 전세, 역, 공납 세 가지. 전세는요,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
역은 백성의 노동력을 증발하는 것, 요역과 국력. 공납은 특산물을 현물 그대로 중앙에서 직접 수취하는 것. 이 물건을 공물이라고 불렀죠. 여기까지 끊고. 조선의 재정 원칙과 세 가지 세목. 이 문단, 공납은 보통 9년 단위 세액을 부과했는데, 한국을에 수십여 종의 곡물이 배정되었다. 곡물은 해당 지역의 특산물로 구성된 경우도 있고, 생산량이 적은 물품이거나 생산되지 않는 물품이 배정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세액이 얼마인지 불명확하였다. 곡물 배정에 있어서 일정한 복구가 없어서 지방 여건에 따라 가구별 배정이 있기도 하고 토지 면적에 따른 배정도 있었다. 그래서 곡물 마련 납부 과정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요. 관리들의 부정과 농간이 개입하는 일도 많았다. 곡물을 대납해주는 행위인 방납 과정에서 강가 결탁한 상인들이 백성이 바칠 곡물을 대신 바치고 백성들이 훨씬 더 받아내는 폐단 지속이 되었다. 여기까지 곡물을 납부하는 공납의 폐단. 뭐 관련된 문학작품 우리 했었지. 상공가. 그게 약간 학습하는 느낌을 흐친 것 같은데. 문학작품 있었어요. 네. 오, 재밌었다, 보게. 반바지가 인간한테 무게 목이 물렸다고? 반바지는 인간한데 위쪽에 무게가 있어. 어떡해. 괜찮아, 괜찮아. 난 지금 반바지 앉으면 여기까지 올라오. 빨리 내려야 돼. 이 옷이 이렇게 짧아. 아니, 내가 새로 산 거 잘못 입고 왔나? 학원 입고 올 옷이 아닌데 분류를 해놓거든. 학원 입고 오지 않은 거. 분류해놨는데 분류 잘못 들어간 거야. 근데 앉아있으니까 괜찮아. 산문당 공납으로 인한 폐단이 극심해지자 이를 시정하자는 주장이 16세기에 조광조 이 등에 의해서 제기되었다. 극심 시정 주장이 조광조 이가 있었고 17세기 초에는 이원익 한 백경의 주장으로 경기도는 쌀로 통일해서 바치겠다. 자, 이때 우리는 대동미라는 이름을 썼다. 이게 대동법이다. 자, 조선의 재정 부족 심화에 따라서 세입 확충이 중요한 논의가 되고요. 대동법 실시 지역은 강원도로 확대됩니다. 17세기 중엽에는 충청도 전라도에서도 실시되고요. 18세기 초에는 평안도를 제외한 전 지역 실시. 자, 여기까지 끊고 공납의 폐단으로 인한 대동법의 시.
사문단 제도법의 실시로 과세 대상과 납부세액이 명확해져서 공납의 폐단은 어느 정도 줄이고 백성들의 세금 부담도 경감할 수 있었다. 자, 공납 폐단 줄이고 세금 부담 경감됐죠. 하지만 어, 각 지방에서는 자벽을 별도로 긋고 간촌인협에 마련하기 위해서 큰 폐단이 나타납니다. 강화된 지방 간의 권한을 바탕으로 삼전의 폐당이 급심. 삼전 폐단 뭔지 알지? 그래서 세금 부담 늘어나고요. 조선 후기에는 전세까지 포함해서 세금이 너무 많고요. 대동법 시행으로 재정의 공공성은 강화되었지만 다른 영역으로 확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폐단이 있었다까지 끊고요. 대동법 시행의 결과. 조세란 바로 가볼게요. 가는 10조님들 나아가 볼게요. 조세란 국가가 국가 경비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국민에게 걷어들이는 세금. 우리나라는 자 조세 목적을 효율성 한 목적적으로 체크하는데요. 이 효율적 한 목적적 원칙을 조세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조세 법률주의와 조세 공평주의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조세 공률주의, 공평주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구나 생각이 들죠. 자, 여기까지 끊고 조세 개념과 조세 기본 두 원칙. 이 문단에선 조세 법률주의를 다루고 있죠. 자, 이 법률주의는 국가는 법률에 근거 없이 조세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없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의무를 진다는 원칙입니다. 자, 이 원칙의 목적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 그리고 법률 생활의 안정이죠. 가세요건 법정주의, 가세요건 명합주의, 소급가세 금지 원칙을 하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세 법률주의의 하부 원칙은 요거 세 개가 되겠죠. 그래서 가세요건 법정주의는 조세 종목과 세율 물론 납세 의무자 세액 산정의 기준, 가세 기간의 가세 요건, 조세 부과 징수 절차가 헌법의 요건이고요. 어, 그다음에 조세 부과 징수 절차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법률로서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 그다음에 가세요건 명확주의는 가세요건, 부가, 징수 절차를 규정한 법률, 명령, 규칙은 내용이 명확하여야 되고 하며 확정되지 않은 개념이나 개괄적 조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소급과세 금지 원칙은 법규 불소급의 원칙을 세법에 적용한 것. 법규 불소급의 원칙은 행정법규는 그 법규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완결된 사실에 당해 당해 법규를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끊고 조세 법률주의의 개념과 하부 원칙.
한문단 조세 공평주의는 조세 부담을 소득이나 소비, 자산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하여야 한다는 원칙. 자, 입법상의 공pon주의와 해석 적용상의 공pon주의로 구별됩니다. 자, 입법상은 세금 부담이 국민의 공평하게 배분되는 세법을 저정해야 되는 걸 의미하고요. 해석 적용상의 공pon주의는 국민은 세법 해석 적용에 있어서 평등하게 취급해야 된다는 것. 자, 요게 바로 실질 과세의 원칙으로 대표됩니다. 실질 과세의 원칙은 과세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실질을 중시해서 과세하고요. 납세자 의무의 담세 능력에 상해서 세금을 부여해야 한다는 실질 과세 원칙이 해석 적용상의 공평주의에 입각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 이게 나올 거라고 하는지 알겠지? 이거 사례 적용한 거 던지면은 풀 수 있겠나? 계산하라 그럼 할 수 있겠나? 막 복잡한 숫자 던져놓고 이런 경우는 어느 세금을 내야 합니까? 하면 할 수 있겠나? 근데 그게 현실이야. 그래서 제가 회계사무소를 통해서 세금을 내는 겁니다. 도저히 어려워서요. 회계사가 돈을 버는 이유가 그거고요. AI가 백날 첫날 나한테 말해줘봐라. AI가 당신이 내야 할 돈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해주나. 아, 이거를 사람이 결국 다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어요. 뭐 이런 것까지 해주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일일이 체크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야. 갈수록 수능도 현실에 입각해서 내. 그래서 저는 법 중에서는 이런 세금 관련법이나 부동산 관련법이 나올 거라고 여전히 생각을 해요. 경제 지문에서도 부동산은 나올 수 있죠. 경제 지문에서 비트코인 나올 수 있죠. 그죠? 경제 지문에서 주식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비트코인은 IT 지문에서 나올 수도 있죠. 예. 이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요, 얘들아. 특정 어느 한 지문에서 나온다기보다는, 어느 포인트에서, 그러니까 하나의 소재를 어느 포인트에서 다루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거든?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소재는 너희가 그 소재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알아줘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문단 끝. 도세 공평주의의 개념과 합한 기빈아, 진짜 수능에 나온 거 아닌데 그렇게 빡친 표정으로 이 지문을 볼 필요는 없지 않니? 수능에 나왔을 때 빡친 표정을 쳐다봐도 돼. 조세 보자마자 이제 눈이 저러는 거. 어? 충격. 그래서 저는 다른 자격증 다 따도 세무사 자격증은 안 하려고요. 네, 너무 어려워요. 세금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적용하는 것도 천차만별이고 판례도 너무 많고 그런 걸 떠나서 자꾸 바뀌어. 그리고 자격증 따고 배워놔봤자 내가 그거 실질적으로 일 안 하면 나중에 쓰레기 될 것 같아서 그건 안 하려고. 도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 담세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에는 소득, 소비, 자산이 있습니다. 세금은 이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세금 부과의 기준이죠. 소득, 소비, 자산.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인 소득세는 가계가 획득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야. 자, 우리나라는 원천징수제죠. 그래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일정한 규칙에 의거해서 소득 지급 시 먼저 세금을 징수하는 납부하는 의미를 부여해서 징수를 편리하게 하고 있다. 무슨 말이야? 제가 선생님께 월급을 드릴 때 세금 떼고 드려야 된다는 거야. 그 세금 누가 내? 내가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회계사무소를 또 참, 내 것만은 계산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 것도 다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돌아서면 결국 회계상수다. 자, 소비세는 가계 지출, 기업의 판매 부과하는 세금이다. 자, 그래서 소비세는 재화, 용역을 구비, 소비하는 사실에 착안해서 부과해서 소비 행위 그 자체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직접 소비세와 제조업자나 판매상에 의해 납부된 조세가 제품 가격에 포함돼서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간접 소비세로 나눈다. 그래서 간접세가 많으면 우리한테 불리하죠. 알지? 직접세가 많으면 부자들한테 불리하고요. 간접세가 많으면 우리한테 불리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진 사람과 1,000억을 가진 사람이 어, 자기가 가진 재산에 비례해서 쓰는 돈을 생각해 보세요. 1억을 가진 사람이 한 달 생활비를 300만 원을 쓴다고 가정해요. 1,000억을 가진 사람이 한 달 생활비를 3천만 원을 쓴다고 가정해요. 비율상으로 맞나요? 1억, 1,000억, 뭔가 안 맞는데? 그러니까 1,000억을 가진 사람이 3천만 원을 쓰는 게 비율상으로는 훨씬 적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근데 이 사람은 3천만 원을 써서 소비세를 내도 자기가 가진 재산의 일부일 뿐인데 1억을 가진 사람한테 300만 원에 대한 소비세는 엄청 큰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얘가 3천만 원 써봤자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뭐 소비하는 거 있어서 그냥 생활비만 따져보면 사람이 돈 써봤자 있잖아. 3천원 돈 쓰기 힘들거든, 사실. 진짜 펑펑 써봤자 초반에 물건 막 사겠지. 근데 사다 보면 그 물건이 그 물건이라 어느 순간에 재미가 없어요. 근데 결국 어디에다 돈 써? 의식주에 돈 쓰는 거 말고는 크게 돈을 안 쓰게 됩니다. 뭐 의식주에 돈 써봤자 3천까지 쓰겠나? 물론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쓰는 사람들은 진짜 써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생활을 해봤자 뭐 많이 써봤자 한 500 알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500도 많이 쓰는 거 알가? 한 사람이. 자, 그러니까 간접세가 많을수록 가난한 사람에게 불리하다는 겁니다. 똑같은 그러니까 간접세가 뭐냐면 1,000원짜리 물건에 100원의 세금이 붙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가난한 사람은 1,000원짜리에 붙은 100원의 세금이 너무 큰 부담이지만 부자인 사람은 그게 부담이 아니라 자산세는 부의 구체적 보유수단인 자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다. 재산세가 대표적이다. 재산세. 여기까지 끊고. 난 돈이 없는데 왜 자꾸 세금만 내지? 잠재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와 대표적 조세. 그럼 나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어머나. 오, 내 맘대로 아니지.
자, 조세, what? 네? 자, 국가가 국가의 경기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주체는 국가죠. 목적은 국가 경비 재원 조달. 국민에게 거두어 드리는 세금. 자, 조세 목적을 효율적이고 한목적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보세 원칙을 따릅니다. 바로 조세 법률주의와 조세 공평주의죠. 이 문단 조세 법률주의. 자, 조세 법률주의는 국가는 법률에 근거 없이 조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없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의무를 진다. 얘들 5분만 쉬었다 가자. 자, 국가는 자, 이 원칙을 자, 뭐 때문에 있나 했더니 조세 법률주의의 목적, 재산권 보장, 법률 생활의 안정. 조세 법률주의에는 자, 가세 법정주의와 자, 가세 법정주의는
조세 종목 세율, 납세 의무자 세액 산정의 기준, 가세 기간의 가세 요건, 조세 부과 징수 절차는 자, 이 가세 법정주의에서 너희가 읽어야 되는 건 그 앞에 게 아니죠. 그 뒤에 거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가세 요건 명확주의는 sorry. 요건을 안 적었네. 과세 요건과 부과 징수 절차를 규정한 법률이나 명령 규칙은 그 내용이 명확하여야 하며 확정되지 않은 개념이나 개괄적 조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캐치하여야 되는 건 뭐다? 그 앞에 디테일도 중요하지만 자, 내용의 명확성과 확정되지 않은 개념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개괄적 조항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주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정해져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그래서 세법이 어려워. 세 번째, 소급 가세 금지 원칙. 요거는 법규 불소급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행정법규에 대한 맥락과 같은 건데요. 효력 발생 전 완결된 사실에 대해 방해법규 적용했어. 공소시효가 이 불소급 원칙으로 의거해서 특정 연도 이전에 살인을 저지른 경우는 공소시효가 존재를 했었지. 공소시효법이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행위는 공소시효 폐지 전에 일어난 거야. 그러면 그 살인이 일어난 행위가 있었던 그 시기에 공소시효가 존재를 했으면, 그 살인건에 한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게 불소급 원칙이야. 어, 소급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야. 내가 어제까지 누구한테 수특 지문 5개씩 풀어와. 했어. 근데 오늘부터 10개야 했는데, 오늘부터 10개야 했는데, 어제까지 완료된 상황, 그러니까 오늘까지 5개인 줄 알고, 오늘부터 10개라고 이야기한 거야.
그래서 5개인 줄 알고 5개 한 놈들은 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이 순간부터 10개야.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돼? 아니, 뭔가 비유가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러니까 내가 오늘 발표를 하면서, 사실은 3일 전부터 10개였어 하면 누구 빡쳐, 안 빡쳐? 빡치잖아. 그 내용이야. 이해됐지? 뻗었다. 충전할 걸. 당해. 이게 뭐지? 법규 적용 X. 카페. 효력 발생 전 완결된 사실에 대해 당해 법규 적용 X. 당해. 당 해당 연도. 맞아요. 아빠는 독서 안 했죠. 꺼버렸다. 걔네는 원래 안 하지. 그래, 원래 안 하지. 그럼 문학도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문법이 없으면. 아니, 아빠는 좀 천천히 했어. 너희가 하도 찡찡거려서. 아빠는 독서를 시키기만 해. 이제 아빠 애들은 잔소리 많이 들었어. 왜요? 왜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3문단 가볼게요. 와우. 조세 공평주의. 여태까지 조세 법률주의였고, 나도. 조세 부담을 소득이나 소비, 자산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해야 한다. 종류, 입법상의 공평주의. 세금 부담이, sorry. 국민에게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세법을 제정해야 한다. 두 번째, 해석 적용상의 공평주의. 예술이다. 뭘 했다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아, 예술이 나왔어. 큰일이네.
국민은 세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해석 적용상의 공평주의는 실제가세의 원칙으로 예를 들 수 있죠.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실질을 중시해서 과세한다. 자, 3문단에서 다루고 있는 건 담세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 자, 그래서 세금 부과의 기준을 이야기하죠. 소득, 소비, 자산. 자, 소득세는요, 가계가 획득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자, 대표적인 게 소득세, 획득, 소득, 부가, 세금. 대표적인 것이 바로 원천징수세. 원천징수세가 소득 지급 시. 스탑. 잠시만요. 그래서 소득 지급 시, 먼저 세금 징수해서 납부하는 의무이고요. 배터리가 다 꽂아. 이런 뭐 징수의 편리성. 그러니까 징수하기 좋으려고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소비세. 가계 지출이나 에이, 미안 얘들아. 1분 나중에 나오면 세든지 괜찮아. 하고 있었어요. 소비세 가볼게요. 소비세는 가계 지출 또는 기업의 판매에 부과하는 세금.
그러니까, 소비 행위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직접 소비세와 간접 소비세가 있어요. 어, 제조업자나 판매상에 의해 납부된 조세가 제품 가격에 포함되어 안녕히 가십시오. 휴가 잘 보내세요. 뭐 하다 말았지? 네, 제품 가격에 포함돼요. 소비자에게 정가. 왜 안 지워지? 너무 지웠네 또. 세 번째 자산세. 음, 자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예를 들면 재산세가 있죠. 이번 달과 9월 달이 재산세 납부의 달이죠. 재산세는 1년에 두 번 납니다. 이걸 안 내봐서 모르시죠? 여기까지. 스탑할게요.